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우울증. 하지만 감기처럼 쉽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바쁜 일상 속 우리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방법, 한규만 고려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보다가요, 놀라운 뉴스 하나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우울증 관련 연구로 인 젊은 의학자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네. 어떤 내용을 연구하신 건지 네. 좀 짧고 쉽게 네. 자랑 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는 우울증을 전공으로 하고 있고요. 또 우울증에서 생물학적인 표지자, 바이오마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서 혈액 또는 이제 뇌 영상, MRI 같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바이오마커들을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울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또 치료 반응을 예측하고 또 우울증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데요. 자살 위험성을 예측하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일어나는 여러 염증 상태가 우리 우울증의 조기 진단뿐만이 아니라 뇌신경 네트워크의 어떤 손상과 관련될 수 있다는 그런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선생님, 이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일상에서 이제는 굉장히 쉽고 또 흔하게 쓰이고 있는데 실제 우울증은 어떤 질병인지 또 단순한 이런 우울하다는 감정만은 아닐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슬픈 일이 있을 때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제 우울증의 경우에는 이런 우울한 기분이나 의욕, 흥미의 저하가 굉장히 지속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일상생활의 어떤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진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울증 진단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미국 정신의학회 진단 기준 DSM-5에 의하면은 그 핵심 증상인 우울한 기분 또는 의욕이나 흥미의 저하가 2주 이상 거의 매일같이 지속되는 게 포함이 되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그 기타 증상들, 수면의 문제라던가 식욕이나 체중의 문제, 무기력감이나 피로감 또는 정신운동성 초조나 지연, 그다음에 어떤 집중력의 곤란, 그다음에 스스로에 대한 무가치감이나 과도한 죄책감, 그 외에 죽음에 대한 생각들, 자살 충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단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확실히 이 우울하다라는 감정과는 다르네요. 네. 실제 그렇다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는 현재 얼마나 될까요? 예, 사실은 그 우울증은 가장 흔한 사실 정신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평생 유병률의 개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평생 유병률이라는 거는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이 질환에 걸리게 될 어떤 유병률, 확률이 얼마 정도 되느냐를 얘기하는데 우울증의 평생 유병률은 보통 15에서 16%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주위에서 보시는 분들의 6명 중에서 7명 중에 한 분 정도는 네. 평생에 살면서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우울증 치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8만 4천 분이 이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으셨는데 2023년에는 104만 3천여 명으로 9년 동안에 한 1.8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거의 2배나 증가를 했네요. 네. 사실 그런데 요즘 같은 이런 가을에 유독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일명 뭐 계절성 우울증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실제 우울증이 계절과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계절적인 요인 중에서 일조량이 굉장히 관련이 높습니다. 일조량이라는 거는 이제 햇빛이 얼마나 많이 비치는지 그 양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계절성 우울증의 경우에는 이 일조량이 줄어들게 되는 늦가을서부터 겨울에 진입하는 시점부터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계절성 우울증은 왜 생기냐면은 이제 일조량이 감소하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서 비타민 D의 합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분이나 아니면은 의욕, 욕구를 관장하는 이 세로토닌이랑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이 감소하게 되고요.
반면에 어떤 수면이나 일주일기 리듬에 관여하는 이 멜라토닌이란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우울한 기분과 함께 자꾸 잠만 자고 싶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양상의 우울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세로토닌, 그러면 이 행복 호르몬이 좀 덜 만들어지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런 한 가지 사건이나 원인 등으로 이렇게 우울증이 올까도 싶은데 왜 우울증이 발생하는 건지 또 네. 우울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원인들은 어디에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우울증을 일으키는 요인들은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생물학적인 요인과 또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생물학적 요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모든 분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다 우울증에 걸리지는 않거든요. 네. 개인마다 사실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어떤 생물학적인 취약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생물학적인 취약성에는 보통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많이 차지를 해서요. 그래서 보통 우울증의 경우에는 유전적인 요인이 한 35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고요. 또 환경적인 요인이 60에서 65%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심리사회적 요인으로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도 이 스트레스성 생활 사건들이 굉장히 누적되게 되면은 이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고, 특히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양을 초과하는 이 스트레스들이 누적되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성 생활 사건들은 대부분 어떤 심리적으로 상실과 많이 관련이 있어서 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한다던가 건강을 잃게 된다거나 실직한다던가 이런 상실과 굉장히 관련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그런데 요즘 한동안 이 MBTI라는 게 좀 열풍을 하면서 그중에서 이 ISFP, 일명 IFP라고 하거든요. 네. 이 유형이 우울증에 잘 걸린다 이런 네. 속설이 있었어요. IFP가 뭐냐면 이제 내향적이고 신중하고 감정적으로 좀 의존을 하는 네. 이런 분류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꼭 뭐 이렇게 MBTI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우울증에 좀 취약한 부류가 좀 있을까요? 사실 어떤 특정한 성격적인 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우울증이 많이 생길 수 있다와 관련해서는 그간에 많이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떤 신경증적인 성향, 평상시에 걱정과 불안이 많고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쉽게 빠지시는 분들, 이런 신경증적인 성향이 높으신 분들이 우울증이 생기기가 높고요. 또한 어떤 외향성의 측면, 이 외향성이라는 거는 외부의 어떤 자극을 자꾸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삶의 활력이나 동기를 부여받는 분인데요. 이 외향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또 이제 성격 오요인 중에서 네. 성실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성실성? 예, 뭔가 책임감을 갖고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런 성실성이 조금 낮으신 분들이 뭔가 우울증에 잘 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우울증에 걸린 또 여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또 높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 자체가 다른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 궁금하고, 또 다른 질환을 통해서 우울증이 생기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우울증과 이런 다른 질환의 연관성이 혹시 있을까요? 사실은 우울증과 다양한 신체 질환들은 서로 이렇게 양방향으로 상호작용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울증 자체가 다양한 신체 질환들의 어떤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반면에 그 우울증에 걸리면은 반대로 다양한 신체 질환들이 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우울증을 한 번이라도 앓으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한 34% 정도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고요. 꽤 높네요. 예. 반면에 이제 뇌졸중에 걸리고 나면은 다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서 그런 경우를 보통 뇌졸중 후 우울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실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은 여러 뭐 수면이나 아니면 식사, 신체적 활동량, 뭐 음주나 흡연과 같은 다양한 생활 습관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바뀌게 된 생활 습관 자체가 다양한 신체 질환들의 위험도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잘 알려진 이런 우울증은 노인 우울증, 청소년, 뭐 갱년기 우울증, 또 산후 우울증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그 밖에도 어떤 유형의 우울증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우울증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단일 질환이긴 하는데 여러 임상적 요인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령에 따라서는 일반 성인 우울증도 있겠지만 소아청소년 우울증, 그다음에 노년기 우울증도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요. 산후 우울증도 있겠고, 그다음에 폐경 전후기 우울증, 또 월경전 불쾌감 장애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임상 양상에 따라서는 불안을 동반한 우울증, 또 계절성 성향을 동반한 우울증, 그다음에 뭔가 이런 무기력감이나 과다수면과 같은 이 비전형적인 양상을 동반한 우울증도 있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요즘에 어린 아이들도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사실은 이 학령기, 네. 특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요 사이 또 고등학교까지 우울증에 걸리는 이제 환아들이 많거든요. 사실 학업이라는 거는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또 학업뿐만이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많은 이제 스트레스를 겪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위험 요인이기도 하고 요 청소년기 또는 소아기가 또 우울증에 굉장히 취약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노인 우울증과 또 치매를 혼돈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노인 우울증과 치매는 어떻게 다르고 대처는 또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요? 사실은 이 노인 우울증과 노년기 우울증과 치매는 공통적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울증의 경우에는 우울증은 노년기뿐만이 아니라 젊은 연령대에서도 기억력이나 집중력, 또 전두집행 기능과 같은 인지 기능 저하가 동반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노년기에서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치매와 구분되는 감별될 수 있는 점은 이제 치매에서는 기억이나 학습, 또 언어 능력, 시공간 능력과 같은 인지 기능 저하가 두드러진 반면에 노인 우울증에서는 이 우울한 기분이 가장 주된 증상이면서 동반된 인지 기능 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우울증에서는 사실은 이 우울증 자체가 치료가 되면은 인지 기능도 같이 개선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울증 치료는 심리 상담과 또 의학 처방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 항우울제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을 내가 계속 먹어도 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이렇게 먹다가 위험한 건 아닌가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사실은 이게 우울증 치료에서도 가장 주된 치료제는 이제 항우울제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항우울제는 이제 뇌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 뇌 안에서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항우울제를 드시기 시작하면 뒤에 한두 달 정도가 지나면서부터는 우울 증상이 굉장히 많이 호전됐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좀 유지 치료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우리가 항상 약을 쓸 때는 의사들이 약을 쓸 때는 어떤 부작용과 예측되는 효과를 사실 저울질해서 쓰게 됩니다. 이 단기적인 이제 항우울제의 부작용으로는 속이 메스껍다거나 아니면 설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체중이 빠진다거나 소화불량 이런 소화기계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두통, 초조감 또는 일시적으로 불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작용들은 보통 일시적으로 있고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큰 부작용이 없어서 이 항우울제는 사실 장기적으로 복용 가능한 비교적 안전한 약물에 해당됩니다. 저희가 오해하고 있었네요. 네. 그런데 이 가족이나 친구 등 이렇게 주변에서 우울증을 이제 앓게 되면 주변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 좀 난감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는데요. 주변인들이 도울 만한 이런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사실은 이 우울증이라는 거는 이미 치료가 필요한 어떤 질환의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의 도움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도와주실 수 있는 측면은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우울증에 걸렸다고 생각되면은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1번이 되겠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우울한 이런 가족이나 지인분들의 어떤 힘든 상태나 아니면은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잘 들어주시는 게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병원을 찾아야 할 만큼 내가 우울증인지 아닌지 초기 증상인지 아닌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우울증의 여러 증상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울한 기분 또는 의욕이나 흥미의 상실. 의욕이나 흥미가 상실된다는 거는 과거에 내가 즐겁고 재미났었던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느껴졌다는 건데요. 이러한 증상들이 최소 2주 이상 거의 매일같이 거의 하루 종일 이제 증상이 지속되면서 그 외에도 식욕이나 체중의 변화,
불면, 무기력감, 피로감, 그다음에 이런 우울한 기분 자체가 직장이나 학교, 가정생활에 어떤 일상생활의 기능 상태에 심각한 이상을 일으키도록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의심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가 진단 잘 활용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자가 진단만으로 결정하기가 좀 어렵다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는 곳을 이용해 보면 어떨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걸까? 나는 왜 이 모양인 걸까? 슬픔이 마음에 고민이랑 우울이 한가득이네?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진 것 같아. 전문가 상담 받아보는 건 어때? 비싼 거 아니야?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전문가 상담 가능한 곳이 있대.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런 게 있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마음건강진료소야. 맞춤형 상담과 미술치료, 상담치료까지 가능해. 좋은 곳이긴 한데 서울에만 있는 거 아니야? 전국 시군구 어느 지역에서나 한 개씩 설치돼 있어. 내가 사는 지역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지.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신청은 어떻게 해?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해. 꼭 이용해봐. 고마워 맑음아. 용기 내볼게. 마음이 아프고 지친 모든 분들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더 밝은 삶으로 한 발짝 다가가 보세요. 영상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가까운 병원 등 전문가 상담도 연계해 준다고 하니까요. 필요하다라고 느끼신다면 찾아서 꼭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울증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오해를 바로잡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OX 퀴즈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항우울제를 먹으면 살이 찐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이거는 X입니다. 아니군요. 예. 사실 대부분의 항우울제들은 이제 체중 증가와는 별로 관련이 없고요. 근데 다만 일부 항우울제는 조금 체중 증가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항우울제 끊으면 더 심해진다. 이것도 X입니다. 아니군요. 네, 사실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과 상담 이후에 항우울제를 줄여나가거나 끊어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치료 중간에 임의로 약을 중단하게 되면은 좀 예전과 같은 상태로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우울증 약, 감기 약처럼 증상이 없으면 안 먹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X입니다. 네. 사실은 이 우울증 치료제는 치료 효과뿐만이 아니라 재발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가지고요.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보통 다 증상이 좋아진 이후에도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를 유지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내 맘대로 끊으면 안 되겠군요. 네. 자, 네 번째입니다. 우울증 병원비 약값은 비싸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이건 X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네, 사실 일괄적으로 비싸다, 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우울증을 치료받으러 오셔서 받는 여러 가지 검사나 약물 치료, 심리 치료 모두 이제 정신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비싸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입니다. 정신과 진료 받으면 보험 가입이 어렵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것도 X입니다. 아니군요. 예, 사실은 이 보험 가입 여부 같은 경우는 보험의 종류나 약관마다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은 상당수는 가입이 또 가능하기도 합니다. 네, 여섯 번째 많이들 헷갈리셨어요. 네. 우울한 마음은 우울증이 아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거는 O입니다. 네. 예. 사실은 이 우울한 기분과 이제 우울증 자체는 좀 구분이 되고요. 우울한 기분이 일시적으로 있는 거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우울증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또 일상생활의 기능을 저하를 일으킬 만큼 심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자, 일곱 번째, 우울증 독하게 마음 먹고 이겨낼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거는 X입니다. 하면 된다 정신으로는 안 되는군요. 네, 사실은 우울증은 이 치료가 필요한 이미 질환의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상담과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울증 완치가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것은 O입니다. 가능하군요. 네, 우울증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고요. 또 재발의 측면에서도 의학적인 도움이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재발 위험도도 낮출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우울증 예방을 위한 솔루션 시간입니다.
교수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 2잔의 커피는 우울증에 좋다. 또는 단 거를 먹으면 우울증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을 이제 저희가 종종 듣곤 하거든요. 실제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 더불어 좀 이건 좀 피해라 하는 음식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아직까지 어떤 음식 자체가 우울증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들을 결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우울증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야 되거나 조심해야 될 음식이 2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알코올입니다. 이제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의 경우에는 우울, 불안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유지시키기도 하는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음주량과 또 섭취 빈도를 줄이셔야 되고요. 2번째는 카페인 음료입니다. 이 카페인 음료를 과량으로 섭취하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불면 증상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불안 초조 증상도 일으키기 때문에요. 적당량을 드셔야 되겠습니다. 술과 카페인은 피해라. 네. 선생님, 저는 약간 이렇게 기분이 처질 때 햇볕을 쬐거나 또는 빠르게 걷거나 러닝을 하면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처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좀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과학적 연구 결과에 토대로 해가지고 보통 3가지 정도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제가 사실 진료실에서도 많이 권유드린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충분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 하실 때는 한 번에 40분 이상, 주 4회 이상, 그리고 한 번 하시고 나면 등에 땀이 날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충분한 항울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 유산소 운동을 하는 동안에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 BDNF라고 하는 물질들이 원활하게 분비되면서 이제 치료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이제 2번째로 중요한 거는 아침에 햇볕을 충분히 쬐시는 겁니다. 이것도 최소 30-40분 이상 하셔야 되는데요. 이 햇볕을 아침에 쬐시게 되면은 일주일 리듬, 우리 생체 리듬이 정상화되면서 기분 증상도 호전될 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수면도 좋아지게 됩니다. 3번째는 이 컴퓨터나 아니면은 핸드폰, 또 SNS와 같은 것들의 어떤 사용량을 줄이고 신체적 활동량을 좀 늘리시는 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찍 햇볕 쬐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점심에 쬐면 안 되나요? 아침에 쬐면 아침에 쬐수록 훨씬 더 일주일 리듬을 정상화시키는 데 더 도움이 돼서요. 물론 점심 때도 좋긴 하지만 아침에 해 뜰 무렵에 쬐는 걸 훨씬 더 권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울증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런 마음의 병이 있잖아요. 개선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게 좀 꺼리고 이거는 조금 나는 아니야라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아무래도 좀 두려워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분들을 위해서 조금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으시면서 정신건강의학과의 문턱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으시면서 기능이 회복되고 있고요. 이렇게 회복되신 많은 환자분들한테는 저한테 선생님 좀 더 일찍 올 걸 그랬어요. 일찍 왔었으면 이렇게 치료도 빨리 되고 좀 더 좋았을 텐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들을 찾으셔서 예전과 같은 삶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좀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까지 추워지는 계절이 되지 않도록 몸과 마음의 이 온도 조절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마음이 아플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꼭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해 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규만 고려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요, 겨울 불청객입니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을 건강 365 코너 댓글란에 달아주시면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